절박한 9.11 신고 전화. 이는 글로리아 최의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이어진 총성과 함께 그녀의 시간은 영원히 멈췄습니다. 막을 수 있던 비극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고. 그러나 끝내 구원은 없었습니다. 숨 막히는 집착, 경찰의 방관, 그 뒤에 가려진 진실은 뼈아픈 분노를 자아냅니다. 반갑습니다. 사건 추적입니다. 2022년 1월 2일 늦은 밤,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의 9.11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학이 넘어 33살의 글로리아 최가 극심한 공포에 떨며 애원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남친이 미행하는 것 같아요. 차에서 못 내리겠어요. 접수원이 자세한 상황을 묻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가 총을 가졌어요. 이 말은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쏟아지는 격렬한 총성. 2분 뒤 전화가 끊겼고 싸늘한 기계음만 상황실에 메아리쳤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 지시를 내렸고 인근 순찰차가 신호가 포착된 곳으로 신속하게 달렸습니다.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글로리아의 트럭은 총탄 자국으로 가득했고 깨진 창문 틈으로 붉은 혈흔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리창을 깨고 다급히 진입했습니다. 그녀를 차에서 꺼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송했으나 글로리아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건 현장은 한적한 자갈길이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차를 들이받아 세우고 무려 14발의 총을 쐈습니다. 처음 9발을 쏘고 가려다 차가 움직이자 되돌아와 5발을 더 쏜 뒤에야 놈은 달아났습니다. 사실 글로리아가 쓰러지며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차가 전신줄을 들이받을 때까지 굴러간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을 차단하고 즉시 시신 감식에 나섰습니다. 단서 하나라도 찾기 위해 차량을 뒤지던 경찰관의 눈에 그녀의 목에 걸린 사원증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을 확인한 경찰관은 경악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일 때문이었습니다. 울면서 경찰서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던 글로리아를 그가 직접 상담했던 겁니다. 전 남친의 스토킹에 시달리던 그녀는 차에서 이것까지 발견했습니다. 바로 애플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신고 이력을 뒤졌고 전 남친인 38살 빌리 링먼을 특정했습니다. 그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전과가 화려한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치정 갈등이 동기일 것이라 판단한 형사들은 곧장 빌리의 동선과 통화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빌리는 범행 며칠 전부터 글로리아에게 악의적인 협박 문자를 무차별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한테서 절대 못 벗어나. 끝까지 쫓아가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너랑 네 아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폭언이 가득했습니다. 결정적 단서는 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빌리는 돌연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의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고 동선을 숨기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 2시간 뒤 1월 3일 0시 20분쯤 현장 근처 모텔에서 전원이 켜졌습니다. 형사들은 그곳으로 급파되었습니다. 모텔 직원은 며칠 전 빌리가 가짜 이름으로 방을 잡으려다 신분증 때문에 실패한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총격이 벌어진 지 약 20분 뒤 모텔 폐쇄회로 화면에 그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쉐보레 콜로라도를 몰고 와 다급하게 차체를 닦았습니다. 화약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진술한 범행 차량은 그가 몰던 트럭과 차종도 색상도 완전히 일치하는 기종이었습니다. 물증을 찾기 위해 인근 렌터카 업체들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잡혔습니다. 1월 1일 오전 10시쯤 빌리가 본명으로 쉐보레 콜로라도를 대여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글로리아의 숨통을 조인 바로 그 차였습니다. 혐의는 확실해졌지만 그의 은신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며칠 동안 아무런 단서도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악연이었기에 이토록 잔인하게 굴었을까요? 수사관들은 범행 동기를 캐내기 위해 과거를 뒤졌습니다. 이윽고 파멸로 치달은 비극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1988년 10월 26일생인 글로리아 최는 한인 교포였습니다. 7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던 그녀는 부모님이 레이크우드에서 호텔을 운영해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호텔 일을 도우며 가족의 기둥 역할을 하던 그녀에게는 브리에나라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2018년 호텔에서 같이 일하며 친해진 사이였죠. 그녀가 기억하는 글로리아는 늘 남을 먼저 배려하는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에게 헌신적이었던 글로리아는 자신과 아이를 감싸줄 안락하고 따뜻한 가정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2021년 5월 빌리가 나타나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세련된 매너와 위트 있는 말솜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글로리아 역시 단숨에 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브리에나는 글로리아가 사무실에 오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빌리는 다짜고짜 다가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시선을 떼지 않고 그녀가 정말 아름답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섰죠. 부끄러워하던 글로리아가 가볍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피하자 빌리는 곧장 친구 브리에나에게 향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양인 여성의 이름을 묻는 빌리에게 브리에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당장 떨어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경고는 한 귀로 흘러갔습니다. 빌리는 오히려 글로리아에게 미친 듯이 매달리기 시작했죠. 달콤한 말로 유혹하며 꽃과 선물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심지어 글로리아의 아들과 함께 놀아주며 장난감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하고 인내심 깊은 아빠의 모습으로 말이죠. 서서히 글로리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랑받는 기분을 잊고 산지 너무 오래되었던 그녀에게 빌리는 어두운 삶을 밝혀줄 구원자 같았습니다. 마침내 기댈 곳을 찾았다고 믿은 그녀. 만난 지 고작 3주 만에 빌리는 글로리아에게 애정이 가득 담긴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행간마다 사랑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내 삶을 비추는 빛이며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죠.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된다며 자신의 마음은 영원히 그녀의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달콤한 고백에 글로리아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친구의 거센 반대와 부모님의 극심한 걱정도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빌리와의 연애를 시작했고 호텔에서 제공한 직원 사택에 글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빌리의 그 다정한 가면 뒤에는 뒤틀리고 잔혹한 본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죠. 사실 글로리아의 부모는 첫눈에 빌리의 가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풍기는 분위기마저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특히 글로리아의 아버지는 사택에서 당장 나가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빌리는 나가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당신 딸은 이제 내 여자니 싫으면 떠나라며 으름장을 놓았죠. 결국 부모는 딸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냈습니다. 호텔 지배인 자리를 지키든가 아니면 떠나라고 말이죠.
한쪽은 피를 나눈 가족이었고 다른 한쪽은 운명이라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고뇌하던 글로리아는 결국 평생을 후회할 잔혹한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부모를 등지고 빌리를 선택한 그녀는 툼워터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절망한 부모는 오랜 세월 운영해온 호텔을 처분했습니다. 레이크우드를 아주 떠나 다른 주로 이주해버렸죠. 상처 가득한 기억을 지우려는 듯 말입니다.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한 후 글로리아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 지배인으로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형편은 괜찮아졌고 일상도 제자리를 찾는 듯 했으나 평화는 한 달 만에 깨졌습니다. 빌리가 일할 생각은커녕 낮에는 종일 잠만 자고 밤에는 술에 취해 밖으로 겉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활비는 고스란히 글로리아의 몫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해 타이르는 그녀에게 빌리가 돌려준 건 거친 폭언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예금을 전부 탕진하더니 술을 마시고 밀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글로리아는 뼈저리게 후회하며 이별을 원했지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빌리의 집착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와의 대화는 물론 외출도 통제했고 부모와의 연락마저 끊어놓았습니다. 매일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보이면 즉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2021년 10월 글로리아는 자신의 트럭에서 숨겨진 애플 추적기를 발견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빌리가 자신을 감시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쫓기 위해 심어둔 기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그녀는 이미 출구 없는 늪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빌리의 폭력성과 집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달콤했던 연애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견고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목숨까지 내놓아야 할 비극의 시작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5일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빌리가 술을 마시러 나간 틈을 타 황급히 짐을 챙겨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야반도주하듯 아들을 데리고 부모 집으로 피신했죠. 그 품 안에서라면 안전하게 새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아주 큰 오산이었습니다. 빌리의 광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빼앗아간 그녀의 트럭을 돌려주지 않으며 괴롭혔습니다. 참다 못한 2021년 11월 28일 글로리아는 경찰서를 찾아가 빌리의 악행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술만 마시면 돌변한다고 말이죠. 늘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려 죽을 만큼 두렵다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앞날을 바랄 생각도 없으니 제발 떨어지게만 해달라고요. 오직 자신과 아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단절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호소를 듣던 경찰관도 사태의 심각성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보고서에는 빌리가 추적기를 심어 감시 중이며 다수의 총기를 보유한 채 상대를 지독하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 적혔습니다. 당장이라도 모자의 목숨을 위협할 극도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글로리아에게 서둘러 법원으로 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라는 조치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그녀가 건넨 단서를 토대로 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툼워터의 한 술집에서 뻗어있던 빌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죠. 하지만 빌리는 그 차가 공동재산이라며 뻔뻔하게 발뺌했습니다. 동거 중인데 어떻게 절도가 성립되느냐며 그저 잠시 차를 빌려 탄 것뿐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글로리아가 유난을 떤다면서요. 술 마신 자신의 모습이 두려웠을 거라는 지적에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척을 했습니다. 다시 받아만 준다면 평생 술을 끊고 잘하겠다고 애걸했죠. 하지만
이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넘어갈 글로리아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당한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틀 뒤 빌리는 차량 절도 혐의로 결국 3일 동안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12월 1일 법원은 강력한 접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문자, 전화, 이메일을 포함한 어떤 연락도, 스토킹도 엄격히 금지되었죠. 직장과 집, 아이의 학교 주변에 얼씬만 해도 가차없이 체포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마침내 글로리아가 구원받았다고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빌리의 기괴한 집착과 광기를 얕잡아 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풀려난 첫날부터 브리에나를 찾아가 빌었습니다. 술 끊고 새 사람이 될 테니 한 번만 다리를 놔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죠. 브리에나는 이미 그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거절하며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옥에 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험악한 태도로 접근 금지 명령 따윈 상관없으니 어떻게든 그녀를 다시 내 곁으로 데려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뿐이었습니다. 빌리가 빈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브리에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고작 2주 뒤에 그녀에게서 다급한 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글로리아는 한 카페 화장실에 숨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리가 카페 바로 밖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리에나는 곧장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빌리의 차가 보였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빌리의 눈빛에는 살기 가득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 글로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채 온몸을 떨고 있었고 빌리가 차를 타고 떠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듯한 그녀의 공포는 보는 사람마저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글로리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걸까요? 어쩌면 신고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빌리의 잔인한 집착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사흘 뒤 글로리아는 아들을 데리고 캐피탈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중 또다시 길을 가로막혔습니다. 빌리는 그녀 앞을 막아서며 접근 금지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글로리아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빌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더니 비웃음을 남긴 채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빌리는 글로리아를 겨냥한 휴대전화 영상을 여러 편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했던 겁니다. 영상 속 빌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혼자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런 모습이라면서 말이죠. 갈 곳이 없어서 허름한 호텔 주차장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며 여자친구가 자신을 길바닥으로 내쫓았다는 황당한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에 불과한 그의 연기는 소름 끼치다 못해 기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쌓여가던 갈등은 2021년 12월 30일에 폭발하고 맙니다. 그날 오후 빌리는 한 카페 창가 자리에 글로리아가 웬 남성과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순간 그의 질투심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글로리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른 남자 때문에 나를 떠나다니 대단하네. 라는 비아냥이 담긴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카페에 앉아 실시간으로 메일을 확인한 글로리아는 손끝부터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빌리의 보복이 또 시작된 겁니다.
곧이어 그녀의 휴대전화로 발신자 제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빌리의 악에 바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협박이 쏟아졌고, 당시 글로리아와 같이 있던 남성은 그녀가 일하는 호텔의 동료였습니다.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온 두 사람은 근처 초밥집으로 피신했지만 글로리아는 누군가의 시선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등 뒤가 오싹해 주위를 둘러보던 그때 창밖에서 의문에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초밥집 안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름 아닌 빌리의 차였습니다. 숨막히는 긴장 속에 가게를 나선 글로리아는 자신의 차 앞바퀴가 펑크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은 엉망으로 뒤져져 있었고 그녀의 가방과 동료의 노트북 가방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글로리아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인은 빌리가 확실하다고 경찰에게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차량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오직 빌리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리의 차량 정보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상세히 알리며 그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경찰의 태도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빌리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겨두었다는 무책임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빌리를 추적하지도 글로리아와 아들을 보호할 인력을 보내지도 않았죠.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글로리아와 동료는 그녀의 지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홀리데이 인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건 찢겨나간 두 개의 타이어였습니다. 글로리아는 눈밭에 선명히 찍힌 발자국을 촬영하며 빌리가 다녀간 게 확실하다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호텔 매니저였던 글로리아는 곧장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가 어둠 속에서 몰래 기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프차로 다가간 그는 도구를 꺼내 타이어를 찔렀습니다. 특유의 걸음걸이를 본 글로리아는 한눈에 그가 빌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즉시 다시 경찰을 불렀고 주차장 영상을 증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으로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몸조심하라는 말뿐이었죠. 다음 날인 새해 저녁, 동료는 새 타이어 2개를 준비해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멀쩡하던 나머지 타이어 2개마저 찢겨 있었습니다. 벌써 3번째 신고였습니다. 이번에도 빌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찍혔지만 경찰은 화질이 나쁘다는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은 그날 밤 또 일어났습니다. 호텔 프런트 직원이 주차장에서 누군가 또다시 지프 타이어를 훼손하는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직원은 도망치는 범인을 쫓아가며 영상을 촬영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용의자의 도주 차량 정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번호판도 없고 헤드라이트 한쪽이 깨진 쉐보레 콜로라도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단서에도 경찰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위험한 인물이 돌아다닌다는 경고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조여오는 공포 속에 그녀는 빌리가 조만간 끔찍한 짓을 저지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비극을 맞이하기 불과 48시간 전 그녀는 경찰에 7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빌리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보내온 협박 메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걸려온 발신자 제한 전화와 주차장 CCTV 영상, 그리고 타이어 훼손과 절도 증거들이 포함된 문서였습니다. 심지어 빌리가 숨어 있을 법한 모텔 위치까지 알렸습니다. 그곳은 글로리아의 직장에서 걸어서 고작
6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단 한 번도 현장 수색을 하지 않았고 신변 보호 조치 역시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 버려져 있었습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버텨내던 2022년 1월 2일. 그녀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퇴근길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로리아 최를 살해한 빌리는 차를 몰고 현장에서 급히 달아났습니다. 레이크우드 경찰이 즉각 수배령을 내렸지만 빌리의 인상 착의와 수배 차량을 상세히 공개했음에도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자 경찰의 추적은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 2022년 1월 6일 빌리의 휴대폰 전원이 켜지면서 경찰은 신호를 추적해 마침내 그의 행방을 찾아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험볼트 카운티의 한 먼 친척집이었습니다. 친척은 빌리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딱히 그를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체면 때문에 하룻밤 재워준 뒤 다음 날 근처 카지노로 데려가서 호텔에 머물게 하며 떼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지노로 가던 도중 순찰 중이던 현지 경찰이 이들의 차량을 검문하기 위해 가로막아 섭니다. 조회 결과 놀랍게도 차량 소유주는 워싱턴주 경찰이 쫓던 살인 용의자였습니다. 경찰은 급히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지원을 요청하며 차량을 붙잡아 두려 했습니다. 지원 병력이 도착하면 검거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빌리가 돌연 친척을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러고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가속 페달을 밟아 현장을 탈출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빌리는 이미 멀리 도망친 뒤였고 경찰이 여러 마을을 지나며 추격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빌리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약 5시간 동안 들판을 헤맸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던 그는 저체온증으로 의식마저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새벽녘 경찰은 황무지 한가운데에서 빌리를 찾아냈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진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가중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그를 워싱턴주 레이크우드로 인도해 피어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글로리아를 죽이지 않았고 모든 게 오해라며 억울하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리의 검거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자 무려 16년 동안 묻혀있던 잔혹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약 250마일 떨어진 오클랜드시 아자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오클랜드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빌리 링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0여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공포와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겁니다. 알고 보니 그녀 역시 빌리의 잔인한 피해자였습니다. 2005년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14살이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후 돌볼 사람이 없자 가출한 그녀는 오클랜드의 한 노숙인 쉼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빌리는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그녀를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 시절 아자는 잔혹한 학대와 착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빌리가 크리스마스 장식 전구로 그녀의 목을 졸라 질식사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빌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샌프란시스코로 탈출했고 다행히 친절한 한 노인의 도움을 받아 악마의 소굴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빌리가 자신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숨죽여 살아가야 했던 시간들. 하지만 아자는 단 한순간도 정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딛기가 너무도 어려웠던 겁니다. 2019년 11월 버클리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그녀는 마침내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오클랜드 경찰국을 찾아가 빌리의 학대 행위를 전부 고발했습니다. 2021년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알라메다 카운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빌리는 이미 캘리포니아를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허무하게 묻혀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워싱턴주 검찰조차 이 영장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빌리의 과거 범죄를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모든 사실이 조금만 일찍 드러나 그를 체포했더라면 글로리아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자는 분노와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글로리아의 억울함을 풀고 빌리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담당 검사에게 메일을 보내 빌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증언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재판의 초점을 오직 글로리아 살인 사건에만 집중하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2023년 11월 빌리 링먼의 정식 재판이 피어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남성 9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리아의 유족들은 재판을 지켜볼 고통을 차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레이크우드를 조용히 떠났고 브리에나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모두 진술 직후 글로리아의 9.11 신고 음성 파일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녹음이 울려 퍼지자 법정은 일순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글로리아의 절망과 끔찍한 공포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많은 배심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축적해온 결정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 분석 자료, 곳곳에 찍힌 CCTV 영상, 그리고 위치를 증명하는 GPS 기록까지 완벽한 증거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빌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빌리가 글로리아의 차 타이어를 펑크낸 이후의 행적까지 폭로했습니다. 그는 홀리데이 인 호텔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서의 단 한 구절도 지키지 않은 채 말입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글로리아의 숨통을 조여간 것입니다. 2주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판결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 데는 단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빌리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직후 담당 검사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3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수많은 강력 사건을 봐왔지만 이번만큼 비참한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빌리의 잔인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뼛속까지 악한 자였습니다. 검사는 글로리아가 9.11 신고 전화 속에서 절망에 찬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던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살인범은 죗값을 치렀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리아의 유족들은 빌리의 유죄 판결만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죽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글로리아의 부모는 변호사 메건의 도움을 받아 레이크우드 시와 경찰국을 상대로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들이
책임을 지길 원했습니다. 변호사 매건은 빌리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쓰인 결정적인 증거들이 글로리아가 살아있을 때는 경찰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빌리가 글로리아 최에게 급박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여러 번 어겼음에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관이 글로리아 최를 사지로 몰았습니다. 진작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어땠을까요? 33살의 싱글맘은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레이크우드 씨와 경찰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흔히 정의는 아무리 늦어도 반드시 실현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글로리아 최에게 늦게 찾아온 정의는 그녀의 소중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